샤일록과 안토니오.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에 살고 있는 샤일록은 자금이 모자라는 상인들에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모은 돈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샤일록은 엄청나게 욕심이 많고 인정머리 없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빌려준 돈은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도 무서울 정도로 꼬박꼬박 받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샤일록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토니오라는 젊은 상인이 샤일록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부자이면서도 친절하고 마음씨가 착한 사나이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등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샤일록도 마찬가지로 안토니오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의 그런 행동은 자기의 평판을 더욱 나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손님들도 많이 줄어들게 하였기 때문에 샤일록은 더욱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많은 샤일록과 너그러운 안토니오 사이에는 언제나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는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래소에서 샤일록을 만날 때면 항상 인정을 모르는 그의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그때마다 샤일록은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에게는 귀족 청년인 바사니오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사니오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조금 있었는데 상류 사회의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분수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거의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한 바사니오는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친한 친구인 안토니오의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사니오가 무척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안토니오를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오는 친구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해보게나. 내가 지금까지 자네를 도와주지 않은 적이 있었나? 그러자 바사니오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에게는 정말 면목이 없지만 이번에는 좀 많은 돈이 필요해서. 어디에다 쓸 돈인데 그러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빈털터리 거짓골을 해가지고서야 되겠는가? 아, 자네가 얼마 전 포샤라는 미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래,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나? 3천 다카스는 있어야 되네. 그녀의 미모와 재산, 게다가 아름다운 마음씨 때문에 청혼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말 거야. 바사니오의 말에 의하면 벨몬테에 살고 있는 포샤라는 아가씨는 미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부잣집 귀족 청년들이 그녀를 차지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니오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걸맞는 모양새를 갖춰놓고 청혼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녀는 특히 상대방의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들었네. 자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꼭 좀 도와주게 해. 잠자코 바사니오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안토니오는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 일이라면 좀 일찍 오지 그랬나. 자네도 알다시피 이번에 내가 4척이나 되는 배에다 물건을 가득 실어 장사를 떠나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물건을 준비하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좀 꼬았었는데 이를 어떡하지? 여태껏 한 번도
바사니오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안토니오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떠나보낸 4척의 무역선이 또 다른 물건을 가득 싣고 돌아와야지만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바사니오가 부탁하는 3천 다카시라는 큰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바사니오는 그런 안토니의 심정을 뻔히 알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안토니오, 자네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제발 부탁이네. 내게는 인생에 걸린 중대한 일이라네. 안토니오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궁리하던 안토니오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바사니오에게 말했습니다. 바사니오,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내 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볼 테니까. 그 말에 풀이 죽어 있던 바사니오는 금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안토니오, 정말 고맙네. 그런데 누구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겠나? 샤일록에게 가볼 생각이네. 뭐라고? 샤일록이라고? 안토니오, 그건 말도 안 돼. 그자가 어떤 인간인지는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그렇지만 지금 베니스에서 그만한 돈을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샤일록밖에 없어. 아니 꼽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나. 바사니오는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지만 자기의 사정이 워낙 다급한지라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정말 고맙네. 나 때문에 그 더러운 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다니 정말 미안하네. 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 걸세. 샤일록의 흉계. 이렇게 해서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샤일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사니오가 먼저 샤일록에게 말했습니다. 샤일록, 내게 3천 다칸만 빌려주게나. 물론 자네가 요구하는 대로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 테니까. 그러나 바사니오 혼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안토니오까지 함께 온 것을 본 샤일록은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눈치를 채고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사니오 씨, 이 베니스에서 당신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그 큰 돈을 빌려드리겠습니까? 다른 데 나가서 알아보시지요. 그러자 안토니오가 나섰습니다. 이보게 샤일록, 내가 보증을 서겠네. 이번에 떠난 내 배가 돌아오는 대로 곧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주게. 물론 이자는 자네가 달라는 대로 주겠네. 이 말을 듣고 샤일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만약 이 기회에 안토니오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면 그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 놈은 우리 유태인을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나를 곤란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툭하면 장사꾼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번 돈을 이자를 받아 모은 거라고 무시하곤 했지. 어디 두고 보자. 안토니오는 샤일록이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샤일록, 어떻게 할 건가? 돈을 빌려줄 건가 말 건가? 한동안 안토니오에게 복수할 마음에 딴 생각을 하고 있던 샤일록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안토니오 씨, 당신은 거래소에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이자를 받아 돈을 모으는 돈놀이꾼이라고 욕했지요? 그래도 나는 참을성 있게 잘 참았습니다. 참는 것은 우리 유태인의 특징이니까요. 또 당신은 마치 내가 살인자나 되는 것처럼 욕하면서 옷에 침을 뱉었고 강아지 새끼에게 하듯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히 오셔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니 어디 개한테 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가 3천 다카스를 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굽신거리며 나리, 당신은 지난주 수요일에 제게 침을 뱉으셨습니다. 또 저를 개라고 부른 일도 있습니다. 그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한테 기꺼이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셨나요? 안토니오는
샤일록의 빈정거리는 말투에 자존심이 무척 상했지만 친구를 위하여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사정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다시 말했습니다. 난 자네가 그 고약한 행실을 고치지 않는 한 침을 뱉고 걷어 차버리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네. 그러니 돈을 빌려줄 마음이 있다면 친구로서가 아니라 원수로 생각하고 빌려주게. 만일 내가 약속을 어기면 자네 마음대로 처분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자 샤일록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나는 당신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요. 당신이 그동안 내게 준 모욕은 깨끗이 잊기로 하고 기꺼이 돈을 빌려드리지요. 물론 이자는 안 받겠습니다. 이 친절한 제안에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몹시 놀랐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샤일록의 말에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잠시 후 샤일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렇게 놀라실 것 없습니다. 나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다만 약속 기한 내에 돈만 갚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까지 갚으시겠습니까? 안토니오는 2달 정도면 자기 배가 돌아오게 되어 있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3달의 기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샤일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안토니오 씨. 3달의 기한을 드리지요. 그 대신 법률사무소에 가서 차용증서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당신에게 그냥 빌려드릴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이고 말고 자네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그러시다면 차용증서에 한 가지만 덧붙여 주십시오. 무엇을 말인가? 만일 당신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당신의 몸에서 살 1파운드를 베어낸다는 내용을 넣어주십시오. 물론 이건 장난삼아 재미로 그러는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요. 그렇고 말고 안토니오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 차용증서에 당장 서명하겠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태인은 매우 친절하다는 소문도 퍼뜨려주겠네. 바사니오는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되면 소중한 친구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라 서명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안토니오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입에는 틀림없이 약속한 날짜보다 훨씬 전에 빌린 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싣고 돌아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샤일록이 외쳤습니다. 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의심이 많을까요? 자신들이 냉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아나 봅니다. 파사니오 씨, 설사 안토니오 씨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의 몸에서 살을 떼어내 무엇에 쓰겠습니까? 사람의 몸에서 잘라낸 1파운드의 살은 양이나 쇠고기처럼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나는 다만 안토니오 씨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그러는 겁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그냥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지요. 안토니오는 마침내 바사니오가 한사코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샤일록과 함께 법률사무소에 가서 차용증서에 서명했습니다. 바사니오는 아무리 장난이라도 안토니오가 자기를 위해 이처럼 무서운 약속을 하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으나 한편으로는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걸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의 우정이 너무나도 고마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그것을 단순히 유태인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할 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까지 걸고 마련한 돈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바사니오는 멋진 옷을 차려입고 친구인 그레시아노와 함께 벨몬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셔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였습니다. 바사니오는 포셔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빈털터리 가난뱅이인데다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오직 훌륭한 가문뿐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진실하다오. 포셔도 이미 바사니오의 고상하고 솔직한 성품을 사랑하고 있었고 재산이라면 자기에게도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기꺼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되도록 더 아름다워지고 또 공부도 많이 하겠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것은 모두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아름다운 이 집의 여주인이었고 하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집도 이 집의 하인들도 그리고 저 자신도 모두 당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반지와 함께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포셔는 이렇게 말하고 바사니오에게 약혼 선물로 반지를 주었습니다. 바사니오는 돈 많고 아름다운 포셔가 자기처럼 가난한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자 너무 기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셔가 준 반지는 무덤 속에서라도 절대로 손에서 빼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했습니다. 이때 바사니오를 따라온 그레시아노는 두 사람의 약혼을 축하하면서 자기도 함께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네, 그레시아노. 그런데 신부가 될 사람은 누군가? 그레시아노는 포셔의 시녀 네리사를 사랑하고 있으며 네리사도 만일 포셔가 바사니오와 결혼하게 되면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셔는 네리사에게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아가씨, 허락해 주신다면. 포셔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바사니오도 무척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결혼식은 자네의 결혼으로 더욱 경사스럽게 되었네.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하인이 들어와서 바사니오에게 편지 한 통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급한 소식이 적혀있는 안토니오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사니오는 그 편지를 몇 줄 읽기도 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사람의 즐거운 시간도 순식간에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포셔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포셔. 이 편지에는 너무도 기막힌 사연이 적혀 있어. 내가 처음으로 당신한테 사랑을 고백했을 때 내게는 재산이라곤 한 푼도 없었소. 게다가 나는 빚까지 지고 있었소. 이렇게 말하고 바사니오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바사니오. 장사를 떠났던 내 배는 뜻하지 않은 폭풍에 휩쓸려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렸네. 차용증서에 적힌 빚을 샤일록에게 갚아야 하는데 이미 약속한 날짜도 지나가 버렸고 돈도 없으니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네. 죽기 전에 자네를 한번 만나고 싶네. 그러나 무리하지는 말고 형편이 되면 와줬으면 좋겠네. 자네의 영원한 친구 안토니오가. 바사니오는 편지를 읽은 후 친구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린 사실과 그 차용증서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얘기를 모두 듣고 난 포셔가 말했습니다. 그만한 돈이라면 염려할 것 없어요. 당신이 빌린 돈의 20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 우선 결혼식을 올리고 친구를 구하기로 해요. 당신에게 그처럼 친절을 베푼 친구에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게 해서는 안 돼요. 마침내 바사니오와 포셔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레시아노와 네리사도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사니오와 그레시아노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베니스를 향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때 이미 안토니오는 낙심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사니오는 곧 샤일록을 찾아가 빌린 돈의 20배나 되는 큰 돈을 내놓으면서 친구를 풀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샤일록은 바사니오가 주는 돈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끝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받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안토니오는 베니스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사니오는 무서운 불안 속에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판결.
한편 포셔는 남편과 헤어질 때 그를 위로하면서 돌아올 때는 꼭 친구와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기 남편의 소중한 친구인 안토니오가 혹시 공경에 처한 것은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포셔는 사랑하는 바사니오의 친구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영리한 포셔는 자기가 직접 베니스로 가서 안토니오를 구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친척 중에 베니스에서 가장 훌륭한 법률가인 벨라리오라는 법학 박사가 있었으므로 그와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포셔는 바사니오와 안토니오 그리고 샤일록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세히 적은 편지를 벨라리오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벨라리오 박사는 총독이 가장 신임하는 덕망 있는 법률가였으므로 총독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재판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를 불러 재판 진행을 맡기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포셔는 이번 재판에 자기가 직접 재판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법복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벨라리오 박사는 포셔의 의견에 기꺼이 동의하면서 베니스의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독님, 이번에 샤일록과 안토니오 사이에서 일어난 재무불이행 소송에 관한 재판은 제가 직접 가서 총독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때마침 병이 나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가장 믿고 아끼는 젊은 학자를 추천해 보내오니 총독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는 바르타잘이라는 법학 박사로 아직 나이는 젊지만 제가 후계자로 삼고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법률가입니다. 그에게 재판을 맡기신다면 반드시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입니다. 법학 박사 벨라리오 올림. 포셔는 시녀 네리사와 함께 남장을 하고 베니스로 떠났습니다. 남자처럼 차려입은 두 사람의 모습은 누구도 포셔와 네리사가 변장한 것이라고는 눈치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베니스에 도착한 포셔는 먼저 총독에게 찾아가 벨라리오 박사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총독은 총명해 보이고 준수한 용모의 젊은 법률가 바르타잘 박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벨라리오 박사의 추천이라면 틀림없겠지. 이번 재판은 그대에게 맡길 테니 공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오. 총독의 승낙을 받은 포셔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아직 경험도 적고 미숙한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총독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높다란 재판관석에는 총독과 함께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가 법복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늠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르타잘 박사로 변장한 포셔였으며 그보다 조금 아래쪽 자리에는 석유로 변장한 시녀 네리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다. 이 재판은 여기 앉아있는 법학자 바르타잘 박사의 책임하에 진행될 것이다. 총독의 엄숙한 선언이 있은 다음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셔는 잔인한 모습의 샤일록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바사니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불안에 떨면서 안토니오 곁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포셔는 먼저 샤일록에게 말했습니다. 샤일록, 당신은 베니스의 법률에 따라 차용증서에 쓰여 있는 대로 안토니오에게서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낼 권리를 갖고 있어. 하지만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자비심이란 것이 있어. 즉 그것은 하늘에서 땅 위로 떨어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처럼 그것을 베푼 자나 받아들인 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은 하느님의 것으로 왕관보다 더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자비심을 베풀 때 인간의 힘은 하느님의 능력에 가까워진다고 했소.
그러나 샤일록은 포셔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오직 차용증서에 적혀있는 대로만 하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가? 포셔는 다시 안토니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사니오가 나서며 3,000 다카스의 몇 배라도 샤일록이 요구하는 대로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샤일록은 바사니오의 말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신은 어디까지나 안토니오의 살을 받아가야겠다고 우겼습니다. 바사니오는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젊은 재판관에게 안토니오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의 법률을 고칠 수 없겠느냐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재판관 포셔는 일단 정해진 법률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엄숙히 대답했습니다. 샤일록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재판관에게 말했습니다. 오, 현명하신 젊은 재판관님.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포셔는 샤일록에게 차용증서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읽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용증서대로 유태인은 법률에 따라 안토니오에게서 1파운드의 살을 잘라내도 좋소. 그렇지만 샤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소?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내게 차용증서를 찢으라고 말해주지 않겠소? 무슨 말씀을 하시건 간에 저는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이 차용증서에 쓰여있는 대로 실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베니스의 돈을 다 긁어 모아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그러자 재판관 포셔는 다시 안토니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 당신은 당신 몸의 살을 떼어줄 각오를 해야겠군. 묵묵히 샤일록의 칼을 받도록 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안토니오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하고는 마지막으로 바사니오에게 작별의 말을 했습니다. 바사니오, 잘 있게. 내가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조금도 슬퍼하지 말게. 또 내가 얼마나 자네를 사랑하는가를 부인한테도 전하게. 바사니오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토니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내 아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자네의 목숨만큼 소중하지는 않네. 자네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상관없네. 나의 모든 것을 여기 있는 이 악마의 제물로 바쳐도 좋다네. 포셔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안토니오 같은 성실한 벗에게 품고 있는 진실한 우정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짐짓 모른 체하고 바사니오에게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만일 부인이 이 자리에서 지금 당신이 한 말을 듣는다면 섭섭해하지 않겠소? 그러자 옆에 있던 그레시아노도 한마디 했습니다. 제게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만일 아내가 천국에서 이 유태인의 냉혹한 성질을 바꿀 수 있다면 아내를 천국에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서기 차림을 하고 있던 내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부인께서 못 들으셨으니 망정이지. 만약 들었다면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걸요? 이야기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샤일록은 몸이 달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재판관님, 괜히 시간만 보내지 말고 어서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느끼고 안토니오를 위해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포셔는 살덩이를 잴 저울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샤일록에게 그럼 안토니오가 피를 흘려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테니 외과 의사를 불러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많은 피를 흘려 결국 죽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생각지도 않은 재판관의 말에 항의했습니다. 재판관님, 그런 말은 증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서에는 안 적혀 있다고? 그럼 당신은 그 정도의 아량도 베풀 수 없단 말인가? 저로서는 증서에 쓰여 있지 않은 일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법에 따라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을 잘라내도 좋소. 오, 현명하고 공정하신 재판관님. 샤일록은 기쁨에 넘쳐 칼을 단단히 잡고는 안토니오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 준비는 다 됐겠지? 이때 포셔가 샤일록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아직 할 일이 남아있소. 이 증서대로라면 당신은 채무자의 피를 한 방울도 받을 권리가 없소. 만일 살을 잘라낼 때 단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리는 일이 있다면 법에 의해 당신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면 물론 재산도 국가에 몰수될 것이요. 그러나 사람의 몸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잘라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친 젊은 재판관의 지혜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잠시 후 법정 구석구석에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레시아노는 조금 전에 샤일록이 했던 말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오, 현명하고 공정하신 재판관님, 샤일록, 판결을 똑똑히 들었느냐?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된 샤일록은 낙심한 얼굴을 하고는 그렇다면 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사니오는 안토니오가 구제된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얼른 돈을 내놓으며 외쳤습니다. 돈이라면 여기 있네. 그러나 포셔는 바사니오의 행동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서두르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 유태인 샤일록은 차용 증서에 적혀있는 대로만 할 수 있다. 샤일록, 살을 잘라낼 준비를 하시오.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1파운드보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만일 조금이라도 차이가 생긴다면 당신은 베니스의 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고 당신의 재산은 모두 나라에서 몰수하게 될 것이요. 그럼 차라리 처음에 빌려준 돈만 받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궁지에 몰린 샤일록은 바사니오가 주는 3,000다캇을 낚아채듯이 받아들고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셔는 다시 샤일록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샤일록, 당신은 간계를 꾸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으니 법에 의해 당신의 재산은 나라에서 몰수하겠소. 그리고 당신의 목숨은 이제 총독의 뜻에 달려있소. 그러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도록 하시오. 그러자 총독이 샤일록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우리 기독교도의 정신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네 재산의 절반은 안토니오의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의 것이다. 총독의 말이 끝나자 안토니오는 만일 샤일록이 재산을 그의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증서에 서명한다면 자기의 몫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샤일록에게는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은 얼마 전에 샤일록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토니오의 친구인 로렌조라는 젊은 기독교도와 결혼하여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안토니오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샤일록은 마지못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복수에도 실패하고 재산도 모두 빼앗긴 샤일록은 법정에 서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서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증서는 나중에 보내주시면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도 좋다. 총독은 샤일록의 귀가를 허락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독교도가 된다면 국가가 몰수한 재산은 돌려주겠다. 총독은 마침내 안토니오를 석방시키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재판관의 놀랄만한 재치에 감탄하며 그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포셔는 남편보다 먼저 벨몬트로 돌아가야 하므로 총독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총독은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안토니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분한테 큰 빚을 졌군.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 것이네. 총독은 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바사니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포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덕분에 저희 친구 안토니오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니 제발 샤일록한테 지불하려던 3,000다캇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안토니오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포셔는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사니오가 굳이 살해를 하려고 하자 포셔는 마지못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기념으로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반지를 주시지요. 바사니오는 재판관이 포셔가 약혼 선물로 준 반지를 달라고 하자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허둥대며 이 반지는 아내의 선물이며 어떤 경우에도 빼지 않겠다고 맹세한 만큼 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베니스에서 제일 좋은 반지를 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포셔는 매우 낙심한 표정을 지으며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섭섭하군요.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안토니오가 바사니오에게 말했습니다. 바사니오, 그분에게 반지를 드리게. 그분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해서 자네 부인의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참아줄 수 없겠나? 자네 부인도 사정 얘기를 듣고 나면 이해해 줄 걸세. 바사니오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레시아노에게 반지를 주면서 재판관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시아노가 재판관에게 바사니오의 반지를 전하자 옆에 있던 서기 네리사도 그레시아노의 반지를 가리키며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레시아노도 하는 수 없이 네리사에게 반지를 빼주고 말았습니다. 포셔와 네리사는 집으로 돌아가 반지를 어떻게 했느냐고 따지며 두 사람을 한바탕 골려주려고 서로 짰던 것입니다. 멋진 결말. 집으로 돌아온 후 포셔와 네리사는 옷을 갈아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상쾌한 달이 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추자 그녀들의 즐거운 공상은 한결 부풀어 올랐습니다. 포셔는 집안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취해 있었고 네리사도 그런 주인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안토니오와 함께 두 여인의 남편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사니오는 포셔에게 안토니오를 소개했습니다. 포셔는 반갑게 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네리사와 그레시아노가 한 구석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포셔는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거죠? 그러자 그레시아노가 대답했습니다. 부인, 네리사가 제게 준 반지 때문에 그럽니다. 그 반지엔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버리지 말아요 라는 말이 새겨져 있지요. 그런데 그걸 그만. 이번에는 네리사가 뾰로통한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반지를 당신한테 드렸을 때 당신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손에서 빼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재판관 서기한테 주었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보나마나 엉뚱한 다른 여자한테 주었겠죠. 정말 내 손으로 직접 젊은 남자한테 주었단 말이오. 키도 당신하고 비슷하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재판으로 안토니오의 목숨을 구해준 젊은 재판관의 서기였소. 도저히 거절할 입장이 못 되었단 말이오. 그레시아노의 말을 듣고 포셔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빠요, 그레시아노. 아내가 처음으로 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다니요. 나 역시 바사니오한테 반지를 드렸지만 그이는 아마 이 세상 것을 다 준다 해도 절대로 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레시아노는 자기의 실수를 변명하느라 그만 바사니오가 재판관에게 반지를 빼준 사실을 그 자리에서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바사니오가 먼저 반지를 재판관한테 주었어요. 그러자 서류를 작성하느라 애쓴 서기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 반지를 달라고 한 것이랍니다. 포셔는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난 얼굴로 바사니오를 탓하면서 보나마나 어떤 여자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투덜댔습니다. 그러자 몹시 당황한 바사니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열심히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 반지를 다른 여자에게 주지 않았소. 재판관님이 내가 주겠다는 3,000다카스를 한사코 마다하면서 대신 그 반지를 원하길래 주지 않을 수 없었소. 용서해 주오. 만일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히려 당신이 먼저 나한테 반지를 달라고 해서 그 훌륭한 재판관한테 주었을 거요.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안토니오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 싸움은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나는 바사니오를 위해 내 목숨을 걸었었죠. 만약 바사니오가 반지를 준 그 재판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바사니오는 앞으로는 절대로 부인과의 맹세를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증인으로 서주세요. 포셔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한테 이 반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에 제가 선물한 반지보다 더 소중히 간직하라고 일러주세요. 안토니오로부터 새로운 반지를 전해받은 바사니오는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재판관한테 준 반지와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포셔가 살며시 웃으며 그 젊은 재판관은 바로 자기였고 서기는 내리사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바사니오와 그레시아노는 아내들에게 깜짝같이 속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고 황당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안토니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사니오는 아내의 용기와 지혜로 하마터면 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소중한 친구 안토니오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포셔가 웃으면서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마 안토니오 씨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고는 안토니오 앞에 한 통의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안토니오는 재빨리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난파된 것으로 알았던 안토니오의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지고 재산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레시아노와 네리사도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깜짝같이 속아 넘어간 반지 사건과 자기 아내도 알아보지 못한 남편들을 흉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리하여 비극으로 시작된 이 부유한 상인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뜻밖의 행운으로 멋들어지게 막을 내렸습니다.